남편 영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소주병을 들고 있었고 아내 순자는 그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영수는 손을 세게 뿌리쳤다. 순자는 뒤로 비틀거렸고 영수는 벽을 주먹으로 쳤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말을 끊으며 언성을 높였고 순자는 대답을 피한 채 부엌으로 몸을 돌렸다. 영수는 방으로 걸어 들어가 문을 세게 밀어 닫았다. 저는 이 장면을 보는 순간 깊은 답답함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영수는 소파에 주저앉아 텅 빈 소주잔을 바라보고 있었고 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시선은 완전히 끊겨 있었다. 저는 이 부부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걸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영수는 손등으로 이마를 문질렀고 순자는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영수는 68세였고 순자는 65세였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42년이 되었지만 지금 이 집 안에는 부부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냉기가 가득했다. 영수는 매일 저녁 소주 한두 병을 비웠고 순자는 그럴 때마다 말없이 빈 병을 치웠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순자는 남편의 팔을 붙잡았고 영수는 그 손을 뿌리쳤다. 저는 오늘의 충돌이 단순한 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제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영수는 최근 같은 질문을 반복하기 시작했다. 저녁 먹었어? 손자 이름이 뭐더라? 오늘 무슨 요일이지? 순자는 처음엔 답해줬지만 점점 대답을 줄였다. 영수는 며칠 전 일을 기억하지 못했고 어제 만난 친구의 얼굴조차 떠올리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다. 저는 영수의 기억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남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영수가 병원 가볼까? 라고 말하면 순자는 나이 들면 원래 그래. 괜히 돈 쓸 일 없어라며 가로막았다. 영수는 그 말에 불안해하면서도 더 이상 병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저는 순자가 남편의 증상을 방치하고 있다고 느꼈고 그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영수는 통장 비밀번호를 잊었고 은행 창구 직원에게 짜증을 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도 나중에 다시 생각나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영수는 자신이 어디에 갔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날도 있었고 슈퍼 앞에서 집 주소를 떠올리지 못해 한참을 서 있었던 적도 있었다. 저는 영수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순자는 최근 은행을 자주 방문했다. 그녀는 남편 몰래 통장을 정리하고 있었고 법무사 사무실에도 다녀왔다. 영수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순자는 남편이 술을 마시고 잠든 사이 서류 가방을 뒤졌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출력해 두었다. 저는 순자의 행동이 단순한 노후 준비가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영수는 방에서 나와 다시 소파에 앉았다. 그는 TV 리모컨을 들었지만 채널을 돌리지 않고 그냥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순자는 부엌에서 나와 식탁을 닦았지만 남편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골이 있었고 그 골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다. 저는 이 부부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며 각자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영수는 소주병을 다시 집어들었고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녀는 말리지 않았다. 영수는 술을 따르고 한 잔을 단숨에 비웠다.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저는 두 사람이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수는 아침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오늘 무슨 요일이지? 라고 물었다. 순자는 수요일이에요 라고 답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10분 뒤 같은 질문을 다시 했다. 순자는 이번엔 대답하지 않고 그릇을 치웠다. 영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저는 영수가 자신의 기억력 저하를 인지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라고 느꼈습니다. 영수는 손자 이름을 잊었다. 딸 미경이 전화를 걸어 아빠 준이가 인사하래요라고 했을 때 영수는 준이가 누구더라? 라고 되물었다. 미경은 잠시 침묵했고 영수는 아 그래 손자라며 어색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는 전화를 끊고 나서 손자 얼굴을 떠올리지 못했다. 저는 영수의 증상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상태를 알고 있었지만 자녀들에게 자세히 알리지 않았다. 미경이 아빠 요즘 어때요? 라고 물으면 순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괜찮아라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미경은 어머니 말을 믿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저는 순자가 고의로 남편의 증상을 축소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영수는 며칠 전에 만난 친구를 기억하지 못했다. 친구가 전화를 걸어 지난주에 만나서 좋았어라고 말했지만 영수는 우리 언제 만났지? 라고 되물었다. 친구는 당황했고 영수는 아 맞다 생각났어라며 얼버무렸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기억하지 못했다. 저는 영수가 자신의 기억 공백을 숨기려 애쓰고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순자는 은행을 다시 방문했다. 그녀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정기예금 해지 서류를 작성했고 창구 직원은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순자는 남편이 거동이 불편해서요라며 위임장을 내밀었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했다. 저는 순자가 남편 몰래 재산을 옮기고 있다는 걸 분명히 보았습니다. 영수는 통장을 찾아 헤맸다. 그는 서랍을 뒤지고 옷장을 열었지만 통장은 보이지 않았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왜 그래요? 라고 물었고 영수는 내 통장 어디 갔어? 라고 되물었다. 순자는 제가 정리해뒀어요. 나중에 드릴게요라며 얼버무렸다. 영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저는 순자가 남편의 통장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수는 병원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기억이 자꾸 안 나. 검사 좀 받아볼까? 라고 했지만 순자는 괜히 돈 쓸 필요 없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예요 라며 거부했다. 영수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내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다. 저는 순자가 남편의 진단을 맡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의심을 품었습니다. 영수는 슈퍼에 갔다가 집 주소를 잊었다. 그는 골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고 지나가던 이웃이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을 때 집에 가려고라고 답했지만 방향을 찾지 못했다. 이웃은 영수를 집까지 데려다 줬고 순자는 감사합니다. 산책 좀 오래 하셨나 봐요라며 웃었다. 저는 순자가 남편의 심각한 증상을 가볍게 치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밤에 혼자 방에 앉아 내가 왜 이러지라고 중얼거렸고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하지만 그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 순자는 남편이 방에서 나오지 않는 동안 거실에서 TV를 봤다. 저는 이 부부가 서로에게 전혀 의지하지 않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순자는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진명의 이전 상담받고 싶어요라고 말했고 법무사는 배우자 동의 필요합니다라고 답했다. 순자는 남편이 동의했어요라며 거짓말을 했다. 저는 순자가 남편 몰래 재산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영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그는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 잊었고
왜 여기 앉아 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는 두 사람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순자는 은행 창구에 앉아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다. 직원은 정기예금 3천만 원 해지하시는 거 맞으시죠? 라고 물었고 순자는 네, 맞아요라고 답했다. 영수 명의로 되어 있던 예금이 순자 계좌로 이체되었다. 순자는 통장을 받아 가방에 넣었고 은행을 나섰다. 저는 순자가 남편 몰래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걸 분명히 보았습니다. 순자는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집 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법무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자녀분들 명의로 증여하시려는 거죠? 라고 물었고 순자는 네, 미리 정리하려고요라고 답했다. 법무사는 배우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고 순자는 남편이 동의했어요. 서류 준비해 올게요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순자가 남편 동의 없이 집 명의를 바꾸려 한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영수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그는 뉴스를 보다가 채널을 돌렸지만 무슨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리모컨을 내려놓고 소파에 기댔다. 그는 자신의 통장이 어디 있는지 궁금했지만 순자에게 다시 묻지 않았다. 저는 영수가 자신의 재산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걸 안타깝게 지켜봤습니다.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가방을 방에 두었다. 그녀는 남편이 거실에 있는 걸 확인하고 서랍을 열어 서류를 정리했다. 영수명의 통장 사본, 등기부등본, 증여 관련 자료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순자는 서류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고 자물쇠를 채웠다. 저는 순자가 남편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철저히 숨기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수는 저녁 식사 중에 우리 집 명의가 누구 이름이지? 라고 물었다. 순자는 당신 이름이에요라고 답했다. 영수는 그럼 됐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는 왜 그 질문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저는 영수가 뭔가 불안을 느끼고 있지만 그 이유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순자는 딸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엄마가 진명에 너희한테 증여하려고 하는데 괜찮지? 라고 물었다. 미경은 왜요? 갑자기라고 되물었고 순자는 나중에 상속세 아끼려고 미리 정리하는 게 낫잖아라며 설명했다. 미경은 아빠는 아세요? 라고 물었고 순자는 아빠한테 말했어. 괜찮대라고 거짓말을 했다. 저는 순자가 자녀들까지 속이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영수는 산책을 나갔다. 그는 동네 한 바퀴를 돌았지만 돌아오는 길을 잊었다. 그는 골목 앞에서 멈춰섰고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헤맸다. 지나가던 이웃이 집 가세요? 라고 물었고 영수는 응, 가는 중이야 라고 답했지만 방향을 찾지 못했다. 이웃은 영수를 집까지 데려다 줬다. 저는 영수의 증상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순자는 남편이 돌아오자 어디 갔다 와요? 라고 물었다. 영수는 산책했어 라고 답했다. 순자는 혼자 다니지 마세요. 위험해요 라고 말했지만 영수는 나 괜찮아 라며 손을 내저었다.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저는 순자가 남편의 안전보다 재산 정리에 더 신경 쓰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영수는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뭘 잊어버렸지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는 무엇을 잊었는지조차 떠올리지 못했다. 순자는 거실에서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통장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저는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순자는 아들 준호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진명에 너희 둘 앞으로 증여할 거야 라고 말했다. 준호는 갑자기요? 아빠는 동의하셨어요? 라고 물었고 순자는 아빠가 알아서 하래라고 답했다. 준호는 알겠습니다라며 전화를 끊었다. 저는 순자가 자녀들에게도 남편의 상태를 숨기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영수는 소주를 마셨다. 그는 한 잔을 비우고 다시 따랐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술 좀 줄이세요라고 말했지만 영수는 듣지 않았다. 그는 술을 마시며 내가 왜 이러지라고 중얼거렸다. 저는 영수가 자신의 상태를 불안해하면서도 아무도 믿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영수의 딸 미경이 집을 방문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보며 아빠, 요즘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다. 영수는 응, 괜찮아라고 답했지만 미경은 아버지 표정에서 불안함을 느꼈다. 미경은 어머니를 불러 아빠 병원 한번 모시고 가는 게 어때? 라고 제안했다. 순자는 아빠가 병원 싫어하셔. 괜히 억지로 끌고 가면 더 화내실 거야 라며 거절했다. 저는 순자가 남편의 진단을 맡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미경은 그래도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다시 물었다. 순자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괜히 병원 가서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라며 단호하게 말했다. 미경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미경이 어머니 말을 믿고 물러서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영수는 미경과 대화를 나누다가 준이 요즘 학교 잘 다니지? 라고 물었다. 미경은 아빠, 준이는 벌써 대학생이에요 라고 답했다. 영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아 맞다, 대학생이지라며 어색하게 웃었다. 미경은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순자는 괜찮아. 그냥 깜빡한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저는 순자가 남편의 증상을 자녀들에게까지 축소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영수는 슈퍼에 갔다가 집 주소를 잊었다. 그는 슈퍼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지만 주소가 떠오르지 않았다. 슈퍼 주인이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고 영수는 집에 가려고라고 답했지만 방향을 설명하지 못했다. 주인은 영수의 얼굴을 기억하고 이쪽이에요라며 길을 안내해줬다. 저는 영수가 일상적인 동선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며 깊은 우려를 느꼈습니다. 순자는 영수가 늦게 돌아오자 어디 갔다 와요? 라고 물었다. 영수는 슈퍼 갔다 왔어 라고 답했다. 순자는 오래 걸렸네요 라고 말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영수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다. 그는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다. 저는 영수가 자신의 문제를 숨기려 애쓰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순자는 은행에서 받아온 서류를 정리했다. 그녀는 영수명의 예금 중 또 다른 계좌를 해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순자는 메모지에 정기예금 2천만 원 해지, 자녀 계좌 이체라고 적었다. 그녀는 메모를 서랍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다. 저는 순자가 체계적으로 남편의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았습니다. 영수는 통장을 찾기 위해 집안을 뒤졌다. 그는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졌지만 통장은 보이지 않았다. 순자가 방에 들어와 뭐 찾으세요? 라고 물었고 영수는 내 통장 어디 있어? 라고 되물었다. 순자는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영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저는 영수가 자신의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미경은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엄마 아빠 정말 병원 안 가도 돼요? 오늘 보니까 좀 이상하던데 라고 물었다. 순자는 괜찮아. 내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다. 미경은 그래도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라고 말을 이었지만 순자는 알았어.
나중에 생각해 볼게라며 전화를 끊었다. 저는 순자가 자녀들의 걱정조차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영수는 저녁 식사를 하며 오늘 병원 가야 하나? 라고 물었다. 순자는 왜요? 어디 아파요? 라고 되물었고 영수는 아니, 그냥이라며 말을 흐렸다. 순자는 괜찮으면 안 가도 돼요라고 말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저는 영수가 자신의 상태를 걱정하고 있지만 아내가 그 걱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순자는 법무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증여 서류 준비 중인데 남편 동의서는 제가 직접 받아올게요라고 말했다. 법무사는 본인 서명 필요합니다라고 답했고 순자는 알겠습니다라며 전화를 끊었다. 저는 순자가 남편 서명을 위조하거나 몰래 받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영수는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그는 내가 뭘 잊어버렸지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는 무엇을 잊었는지 떠올리지 못했다. 순자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고 있었다. 저는 두 사람이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영수는 동네 부동산 중개소 앞을 지나다가 멈춰섰다. 그는 유리창에 붙은 매물 정보를 한참 바라봤고 안으로 들어갔다. 중개인은 어서 오세요라며 자리를 권했다. 영수는 우리 집 시세가 얼마쯤 될까요? 라고 물었다. 중개인은 주소 알려주시면 확인해 드릴게요라고 답했고 영수는 주소를 말했다. 저는 영수가 집을 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중개인은 컴퓨터로 시세를 검색하며 요즘 이 동네는 5억에서 5억 5천 정도 하네요라고 말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금화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물었다. 중개인은 금매로 내놓으면 한두 달 안에 가능합니다라고 답했다. 영수는 배우자 동의 필요한가요? 라고 되물었고 중개인은 공동명의가 아니면 본인 명의니까 괜찮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저는 영수가 순자 몰래 집을 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영수는 중개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방에 들어가 서랍을 뒤졌고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대출 가승인 안내문이 들어있었다. 주택담보대출 2억 원 가승인이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영수는 안내문을 펼쳐보며 이걸로 충분할 거야라고 중얼거렸다. 저는 영수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 한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순자는 남편이 외출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웃에게서 남편분이 부동산에 다녀오시더라는 말을 들었고 즉시 불안감을 느꼈다. 순자는 남편 방에 들어가 서랍을 조용히 열어봤다. 대출 서류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남편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직감했다. 저는 순자가 남편을 감시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보았습니다. 순자는 법무사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증여 절차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 법무사는 서류만 준비되면 일주일 안에 가능합니다라고 답했다. 순자는 남편 동의서 제가 받아올게요. 빨리 진행해 주세요라며 다급하게 말했다. 저는 순자가 남편보다 먼저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영수는 저녁 식사 중에 우리 집 값이 요즘 얼마쯤 하지? 라고 물었다. 순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요? 라고 되물었다. 영수는 그냥 궁금해서라며 시선을 피했다. 순자는 잘 모르겠네요. 왜요? 라고 다시 물었지만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저는 두 사람이 서로를 속이고 있다는 걸 명확히 느꼈습니다. 영수는 방에 들어가 대출 서류를 다시 꺼내봤다. 그는 안내문 뒷면에 메모를 적었다.
대출금 받으면 처가 쪽 조카 사업 투자 나중에 배당금으로 생활이라는 문장이 삐뚤삐뚤하게 적혀 있었다. 영수는 메모를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다. 저는 영수가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 돈을 빼내려 한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순자는 친구와 통화를 했다. 그녀는 우리 남편이 요즘 이상해. 집 팔려고 하는 것 같아라고 말했다. 친구는 그럼 빨리 명예 바꿔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답했고 순자는 그래서 지금 서류 준비 중이야. 남편한테 들키면 안 되는데 라며 목소리를 낮췄다. 저는 순자가 남편을 먼저 제압하려 한다는 걸 분명히 들었습니다. 영수는 술을 마시며 혼잣말을 했다. 내가 먼저 해야 해. 안 그러면 다 빼앗길 거야 라는 말이 중얼거림처럼 흘러나왔다. 순자는 방문 밖에서 그 말을 듣고 표정을 굳혔다. 그녀는 거실로 돌아와 법무사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다. 내일 사무실 방문하겠습니다. 서류 준비해 주세요. 저는 두 사람이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영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명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빨리 해야 한다는 불안감만은 선명했다. 순자는 거실에서 서류를 꺼내 다시 확인했다. 그녀는 남편 동의서를 위조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 저는 이 부부가 서로를 배신하며 재산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혐오를 느꼈습니다. 영수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그는 은행 앞에 서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고 직원이 문을 열자 가장 먼저 들어갔다. 창고 직원에게 주택담보대출 상담받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직원은 예약하셨나요? 라고 물었고 영수는 아니요. 지금 가능한가요? 라고 되물었다. 직원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며 상담 직원을 불렀다. 저는 영수가 서둘러 대출을 실행하려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상담 직원은 서류를 검토하며 주택 감정평가 후 진행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영수는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물었고 직원은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라고 답했다. 영수는 빨리 안 되나요? 라며 조급해했다. 직원은 절차상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답했다. 저는 영수가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걸 분명히 보았습니다. 순자는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녀는 증여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남편 동의서는 제가 받아올게요라고 말했다. 법무사는 본인 서명과 인감증명서 필요합니다라고 답했다. 순자는 남편이 거동이 불편해서요. 제가 대신 처리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 법무사는 본인 확인 절차는 필수입니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순자가 남편을 속여서라도 서류를 받아내려 한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영수는 집으로 돌아와 방에 들어갔다. 그는 메모지를 꺼내 은행 일주일 대기 조카 연락 투자 확정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그는 방금 적은 내용을 다시 읽고 내가 왜 이걸 적었지? 라며 혼란스러워했다. 저는 영수의 기억력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순자는 남편이 외출했던 사실을 이웃에게서 다시 들었다. 이웃은 오늘 아침 은행에 가시더라고 말했다. 순자는 즉시 불안해졌고 남편이 돌아오자 어디 갔다 왔어요? 라고 물었다. 영수는 산책했어라며 거짓말을 했다. 순자는 은행 갔다 온 거 아니에요? 라고 되물었고 영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응, 잠깐 들렀어라고 인정했다. 저는 두 사람이 서로를 의심하며 감시하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았습니다. 영수는 손자 이름을 또 잊었다. 딸 미경이 전화를 걸어 아빠, 준이가 주말에 놀러 간대요라고 말했을 때 영수는 준이가 누구더라? 라고 되물었다. 미경은 아빠 손자잖아요라며 당황했다. 영수는 아 맞다라며 어색하게 웃었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자 얼굴을 떠올리지 못했다.
저는 영수가 가족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순자는 남편 방에 몰래 들어가 서랍을 뒤졌다. 그녀는 대출 가승인 안내문을 발견했고 그 뒷면에 적힌 메모를 보았다. 처가 쪽 조카 사업 투자라는 문구를 읽은 순자는 표정을 굳혔다. 그녀는 안내문을 사진으로 찍고 다시 서랍에 넣었다. 저는 순자가 남편의 계획을 알아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수는 저녁 식사를 하며 요즘 내가 자꾸 깜빡깜빡해라고 말했다. 순자는 나이 들면 그래요라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영수는 병원 가볼까? 라고 물었지만 순자는 나중에 가요. 지금은 바쁘잖아요라며 거부했다. 저는 순자가 여전히 남편의 진단을 맡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영수는 술을 마시며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라고 중얼거렸다. 그는 대출 서류를 생각해냈지만 왜 대출을 받으려 했는지 명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순자는 거실에서 자녀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다. 아버지가 집 담보 대출 받으려고 하심. 빨리 막아야 함. 저는 순자가 자녀들을 동원해 남편을 제압하려 한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영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그는 불안했지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순자는 방에서 나와 전화를 걸었다. 법무사에게 남편이 대출 받으려고 해요. 증여 절차 더 빨리 못하나요? 라고 다급하게 물었다. 저는 두 사람이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며 싸우고 있다는 걸 명확히 느꼈습니다. 영수의 아들 준호가 주말에 집을 방문했다. 그는 아버지 방에 들어가 아빠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었다. 영수는 응, 괜찮아라고 답했다. 준호는 은행 다녀오셨다면서요? 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영수는 누가 그래? 라며 경계했다. 준호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라고 답했다. 저는 준호가 아버지를 추궁하려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 서랍을 열어 대출 가승인 안내문을 꺼냈다. 영수는 그건 내 거야 라며 손을 뻗었지만 준호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이라는 문구를 본 준호는 아빠,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다. 영수는 내 일이니까 상관하지 말라며 화를 냈다. 저는 영수가 자신의 계획을 들키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준호는 서류 뒷면에 적힌 메모를 발견했다. 대출금 받으면 처가 쪽 조카 사업 투자 나중에 배당금으로 생활이라는 문장을 읽은 준호는 표정을 굳혔다. 그는 아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외삼촌 조카한테 투자하시려고요? 라고 물었다. 영수는 잠시 말을 잃었고 그게 좋은 기회라고 해서라며 말을 흐렸다. 저는 영수가 자신의 계획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준호는 아빠, 2억을 조카 사업에 넣으시려고요? 정신 차리세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영수는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간섭이냐며 소리를 질렀다. 준호는 아빠 명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건데 가족들한테 말도 안 하시고요? 라고 되물었다. 영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저는 영수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순자가 방에 들어왔다. 그녀는 내가 말했잖아. 아버지가 요즘 이상하시다고라며 아들을 바라봤다. 준호는 엄마는 알고 계셨어요? 라고 물었고 순자는 눈치채고 있었지. 그래서 내가 미리 진명에 정리하려고 한 거야 라고 답했다. 준호는 엄마도 아빠 몰래 진명에 바꾸려고 하셨잖아요 라며 황당해했다. 저는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속이며 재산을 챙기려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준호는 이게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아빠는 대출받아서 외삼촌 조카한테 투자하시고 엄마는 진명에 빼돌리시고라며 한숨을 쉬었다. 순자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시잖아.
내가 안 막으면 재산 다 날릴 뻔했어라고 반박했다. 영수는 내가 정신 멀쩡한데 무슨 소리야라며 소리를 질렀다. 저는 이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준호는 아빠 병원 가셔야 해요라고 말했다. 영수는 나 괜찮아. 병원 갈 필요 없어라며 거부했다. 순자는 병원 가봐야 소용없어. 이미 늦었어라며 냉소적으로 말했다. 준호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되물었다. 순자는 아버지 요즘 상태 봐. 치매 초기 증상이야. 병원 가면 진단받을 거고, 그럼 재산 관리 더 복잡해져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순자가 남편의 치료를 막은 이유가 재산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준호는 엄마가 아빠 치료 안 시킨 이유가 그거였어요? 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순자는 나도 살아야지. 아버지가 재산 다 날리기 전에 내가 지켜야 한다고라고 답했다. 영수는 나 정신 멀쩡해. 치매 아니야라며 손을 휘저었다. 하지만 그는 방금 전 대화 내용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저는 이 순간 두 사람 모두 서로를 배신했으며 재산을 지키기 위해 상대를 희생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준호는 딸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누나, 집으로 와봐. 상황이 심각해라고 말했다. 미경은 무슨 일인데? 라고 물었고 준호는 아빠가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외삼촌 조카한테 투자하려고 했대. 엄마는 아빠 몰래 진명에 바꾸려고 했고라고 설명했다. 미경은 뭐라고?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자녀들이 부모의 배신을 알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영수는 방에 혼자 남아 침대에 앉았다. 그는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중얼거렸지만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 순자는 거실에서 준호와 대화를 이어갔다. 그녀는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인데 내가 지키는 게 뭐가 잘못이야라고 말했다. 저는 두 사람 모두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결국 서로를 파괴했다는 사실에 깊은 혐오를 느꼈습니다. 딸 미경이 집에 도착했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준호는 누나를 거실로 안내하며 상황 설명할게라고 말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고 영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저는 이 가족이 더 이상 대화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준호는 대출 서류와 메모를 미경에게 보여주며 아빠가 집 담보로 2억 대출받아서 외삼촌 조카 사업에 투자하려고 했어라고 설명했다. 미경은 서류를 읽으며 아빠가 정말 이걸 하려고 하신 거예요? 라고 물었다. 준호는 응. 그리고 엄마는 아빠 몰래 집 명의를 우리한테 증여하려고 서류 준비하고 있었어라고 덧붙였다. 미경은 고개를 저으며 믿을 수가 없네라고 중얼거렸다. 저는 자녀들이 부모 모두에게 실망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미경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엄마 왜 아빠 병원도 안 모시고 가신 거예요? 라고 물었다. 순자는 병원 가면 치매 진단받을 것 뻔하잖아. 그럼 재산 관리 복잡해지고 법원 후견인까지 신청해야 해. 그 전에 내가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라고 답했다. 미경은 그게 아빠 건강보다 중요해요?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순자는 너희는 몰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라며 감정적으로 반응했다. 저는 순자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설득력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 방문을 두드렸다. 영수는 들어와라고 말했고 준호는 방에 들어가 아버지 옆에 앉았다. 아빠, 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라고 물었다. 영수는 조카가 사업 잘 된 데서 나중에 배당금 받으면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라며 말을 더듬었다. 준호는 아빠, 그 돈이 2억이에요.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이고요라고 말했다. 영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그랬나? 라며 기억이 흐릿한 표정을 지었다. 저는 영수가 자신의 계획조차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미경은 거실에서 어머니와 대치하고 있었다. 그녀는 엄마가 아빠 통장도 다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아빠 동에 받으신 거예요? 라고 물었다. 순자는 아버지가 비밀번호도 잊어버리시고 관리 못하시니까 내가 맡은 거야 라고 답했다. 미경은 그럼 왜 저희한테는 말 안 하셨어요? 몰래 예금 해지하고 진명에 바꾸려고 하시고라며 따졌다. 순자는 너희가 뭘 알아?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라며 대화를 차단했다. 저는 순자가 자녀들의 신뢰조차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에게 아빠, 병원 가셔야 해요. 지금 상태로는 안 돼요라고 말했다. 영수는 나 괜찮아. 병원 안 가라며 고개를 저었다. 준호는 아빠가 요즘 같은 말 반복하시고 손자 이름도 잊으시잖아요. 검사 받아보셔야 해요라고 설득했다. 영수는 그건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라며 회피했다. 저는 영수가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미경은 어머니에게 엄마 아빠 재산 지키시려던 거 이해는 해요. 그런데 아빠 치료는 왜 안 시키셨어요? 그게 제일 화가 나요라고 말했다. 순자는 치료해봤자 소용없어. 알코올성 치매는 술 끊어도 이미 손상된 뇌는 돌아오지 않아. 나도 알아봤어라고 답했다. 미경은 그래도 진행을 늦출 수는 있잖아요. 왜 기회조차 안 주신 거예요?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다. 저는 순자가 남편의 건강보다 재산을 우선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영수는 거실로 나왔다. 그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다들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다. 준호는 아빠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라고 답했지만 영수는 기억하지 못했다. 미경은 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순자는 봐. 이러니까 내가 미리 정리해야 한다니까라며 냉정하게 말했다. 저는 순자의 말이 사실이지만 그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준호와 미경은 부모를 두고 잠시 밖으로 나왔다. 두 사람은 현관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서로에게 물었다. 미경은 아빠 병원 모시고 가야 해. 진단받고 치료 시작하셔야 해라고 말했고 준호는 엄마가 계속 막을 텐데라고 되물었다. 미경은 우리가 강제로라도 모시고 가야지라고 답했다. 저는 자녀들이 부모를 설득하는 대신 강제로 해결하려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순자와 영수는 거실에 남아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고 말도 나누지 않았다. 영수는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중얼거렸고 순자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라며 한숨을 쉬었다. 저는 이 부부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점까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준호와 미경은 부모를 설득해 병원에 가기로 했다. 미경은 아빠, 오늘 병원 가실 거예요. 검사 받으셔야 해요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영수는 나 괜찮다니까라며 거부했지만 준호는 아빠, 우리 말 좀 들어주세요라며 아버지 팔을 붙잡았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병원 가봤자 소용없어라고 중얼거렸다. 저는 순자가 여전히 남편의 치료를 반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영수는 결국 자녀들에게 이끌려 병원에 갔다. 신경과 진료실에 앉아 의사의 질문에 답했다. 의사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라고 물었고 영수는 수요일이라고 대답했지만 틀렸다. 의사는 방금 제가 말한 세 단어 기억하세요? 라고 물었고 영수는 하나도 떠올리지 못했다. 저는 영수의 기억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의사는 혈액 검사와 뇌 MRI 결과를 검토하며
알코올성 치매 초기로 보입니다라고 진단했다. 영수는 치매? 나 치매 아니야라며 부인했다. 의사는 장기간 음주로 인한 뇌 손상이 확인됩니다. 금주와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영수는 고개를 저었고 준호는 아빠,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세요라고 말했다. 저는 영수가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순자는 진료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미경이 나와서 엄마 아빠 알코올성 치매 초기래요라고 말했다. 순자는 그럴 줄 알았어라며 덤덤하게 답했다. 미경은 엄마, 왜 그렇게 무덤덤하세요? 아빠가 치매라고요라며 황당해했다. 순자는 이미 예상했으니까 놀랄 것도 없어라고 말했다. 저는 순자가 남편의 진단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감정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료실에서 나온 영수는 나 집에 갈 거야라며 걸음을 옮겼다. 준호는 아빠 약 처방받으셔야 해요라고 말했지만 영수는 약 안 먹어. 나 괜찮아라며 고집을 부렸다. 의사는 보호자분들께서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당부했다. 미경은 알겠습니다라며 처방전을 받았다. 저는 영수가 치료를 거부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강제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준호와 미경은 부모를 거실에 앉혔다. 준호는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야 해요라고 말했다. 순자는 뭘 어떻게 해? 아버지 상태 봐서 후견인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었다. 영수는 후견인? 그게 뭐야? 나 정신 멀쩡한데 무슨 후견인이야 라며 소리를 질렀다. 저는 영수가 자신의 상태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미경은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빠 치료부터 시작해야죠 라고 말했다. 순자는 치료해봤자 나아지지 않아. 이미 손상된 뇌는 돌아오지 않는다니까라며 냉소적으로 답했다. 준호는 엄마, 그래도 진행을 늦출 수는 있잖아요 라고 반박했다. 순자는 알았어, 알았어. 약이나 챙겨주면 되잖아 라며 짜증을 냈다. 저는 순자가 남편의 치료에 관심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준호는 재산 문제도 정리해야 해요. 아빠가 대출받으려던 거 취소하고 엄마가 빼돌린 예금도 확인해야 해요라고 말했다. 순자는 내가 뭘 빼돌렸어? 내가 관리한 거지라며 반박했다. 영수는 내 돈 내가 관리할 거야라고 소리쳤다. 미경은 아빠 상태로는 관리 못하시잖아요 라며 한숨을 쉬었다. 저는 이 가족이 재산 문제로 계속 갈등을 겪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준호와 미경은 법률 상담을 받기로 했다. 그들은 부모님 재산을 법원에 맡기고 우리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게 어떨까? 라고 상의했다. 미경은 그게 나을 것 같아. 엄마도 아빠도 믿을 수가 없어라고 답했다. 저는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지 않으며 법적 절차로 재산을 보호하려 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순자와 영수는 거실에 남아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고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영수는 나 뭐 잘못했어? 라고 중얼거렸고 순자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라며 냉담하게 답했다. 저는 두 사람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영수와 순자는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더 이상 부부처럼 보이지 않았다. 영수는 작은 방을 쓰고 순자는 안방을 썼다. 두 사람은 아침 식사도 따로 했고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영수는 매일 약을 먹었지만 여전히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순자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저는 이 부부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영수는 술을 끊었다. 준호와 미경이 집에서 술을 모두 치웠고 영수는 처음엔 화를 냈지만 점차 받아들였다. 하지만 기억은 계속 사라졌다. 그는 손자 얼굴을 잊었고
어제 먹은 음식도 기억하지 못했다. 저는 영수가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이미 손상된 부부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순자는 자녀들 관리 아래 재산을 돌려받지 못했다. 준호와 미경은 법원에 부모 재산 관리 신청을 했고 법원은 자녀들을 공동 관리인으로 지정했다. 순자는 매달 생활비만 받으며 지냈고 자신의 통장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었다. 그녀는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라며 불만을 토로했지만 자녀들은 엄마 믿을 수 없어요라며 거절했다. 저는 순자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자녀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수는 가끔 순자에게 말을 걸었다. 오늘 날씨 좋네라거나 저녁은 뭐 먹지? 같은 일상적인 말이었다. 하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다. 영수는 왜 아내가 자신을 외면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같은 질문을 다시 했다. 순자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저는 두 사람이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준호는 매주 부모를 방문했다. 그는 아버지 약을 챙기고 어머니 생활비를 전달했다. 영수는 너 누구야? 라고 물을 때도 있었고 준호는 아들이에요. 아빠라고 답하며 참았다. 순자는 생활비 좀 더 줄 수 없어? 라고 요구했지만 준호는 엄마가 아빠 재산 빼돌린 거 생각하면 이것도 많아요라며 거절했다. 저는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지만 신뢰하지는 않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미경은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했다. 순자는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내 돈도 못 쓰고라며 불평했다. 미경은 엄마가 아빠 치료도 안 시키고 재산 빼돌리려고 했잖아요. 그런 엄마를 어떻게 믿어요? 라고 반박했다. 순자는 나도 살려고 한 거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미경은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라며 전화를 끊었다. 저는 순자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내가 왜 여기 있지? 라고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이 왜 이 집에 있는지 잊었고 이곳이 자신의 집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했다. 순자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지만 남편을 돌아보지 않았다. 저는 영수가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준호와 미경은 부모의 미래에 대해 상의했다. 준호는 아빠 상태가 더 나빠지면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라고 말했다. 미경은 엄마는 어떻게 해? 라고 물었고 준호는 엄마는 따로 사시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라고 답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혼은 안 하실 것 같아? 라고 물었다. 준호는 아빠 상태로는 이혼 절차도 복잡하고 엄마도 원하지 않으실 거야. 그냥 분리해서 사는 게 답인 것 같아라고 답했다. 저는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보다 분리를 선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수와 순자는 저녁 식사를 각자의 방에서 했다. 영수는 혼자 밥을 먹으며 이게 뭐더라라고 중얼거렸고 순자는 방에서 TV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두 사람은 42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 서로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저는 이 부부가 서로를 배신하며 살아온 결과가 이렇게 처참하다는 사실에 깊은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영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고 왜 지금 이곳에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순자는 방에서 통장을 꺼내보며 내 인생이 이렇게 됐네라고 중얼거렸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다. 저는 두 사람이 끝까지 서로를 신뢰하지 못했고 그 결과 모든 것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 한 줄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제가 내일을 버틸 힘이 됩니다.